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 의미로 4월은 잔인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전직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만 있으면 외부자들을 위해 달려와 주시는 법률특보 박주민 의원과 함께 깐깐한 분석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 쪼개 쓰기에 달인답게 딱 2시간만 외부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비워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정이 있으십니까? 부산에 강연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예, 부산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주제는 뭘로 하세요? 다양하게 합니다. 요즘에는 뭐 개헌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네. 또는 적폐청산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혹시 남을 이렇게 유머 있게 웃기기도 하신 적이 있나요? 원래 좀 웃긴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남들이 안 웃어줘.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도 언제나 좀 진지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헌정사상 3번째 구속된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실형 선고. 안영원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오늘 선고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1심 법원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 벌금을 내지 않을 때는 최소 3년간의 노역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벌금을 안 내면 3년 동안 벌금 못 낸 만큼 일을 해라, 뭐 노역에 처한다 이건데 이제 최순실 씨의 그 선고량과 비교가 많이 됐었죠.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벌금 액수는 같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의 징역을 더 많이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하철 안에서 중계를 이렇게 봤어요. 다 이제 포털로 해줬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그 칸에 앉은 분들이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잊혀질 수가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제 역사의 순간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제일 그 힘든 건 아마 벌금 못 낼 경우에 3년의 노역일 거예요.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물론 이제 24년에다가 180억이라는 그 숫자에 뭐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은 보통 사람하고는 달리 어떤 숫자의 그 개념이라든가 날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특수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하고 18년을 이제 보통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그때는 정말 그 낭인으로서 있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딱 눈에서 이제 레이저가 켜지면서 나는 사회활동을 굉장히 부지런히 했었다. 유경재단에도 관여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24년형의 무게보다는 그래봤자 아무 의미 없다 이러면서 딱 지우개로 지웠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독특하지만 아주 그 염력 같은 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벌금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때 뭐 집한 거라든가 그리고 현금이 이제 예금돼 있는 거 이래서 한 60억 원 된다고 저도 보도에서 봤거든요. 그럼 60억 원을 이렇게 낸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120억 원은 그러면 노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년간 노역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황제 노역 아니냐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노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당 단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기한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죠. 예. 근데 이제 추징금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강제로 팔게 해서 정부가 그 돈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징금의 경우에는 그 집을 강제로 그렇죠. 팔아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벌금 안 된다고 하면은 180억에 대해서는 노동을 하는 거고 전 재산이 60억이라고 하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은 안 되는 거잖아요. 뭐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5억. 그럴 경우에는 결국 노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국정농단 18개 혐의 중 대다수가 인정이 됐죠. 18가지 가운데에서 미르케이에 대한 강제 모금, 그다음에 뭐 K 코퍼레이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
광고를 막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라든가. 근데 이제 여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삼성영재센터 후원이라든가 삼성 미르 스포츠재단의 지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로 한 거. 이건 앞으로도 조금 우리가 요즘 하도 이제 법적인 용어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저도 이제 무슨 만주 변호사가 아니라 외부자들 변호사 됐는데. 황우석 사건 나니까 사람들이 다 줄기세포 전문가가 돼. 아니 다투면 그런 법 생각이. 전문가가 돼. 그래도 저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좀 저도 이제 이 판결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라든지 또는 안정범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개별적인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이나 인식도 없었고 포괄적인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이나 인식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롯데는 근데 이제 그 수첩들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서 유죄가 나옵니다. 최순실 물론 1심 때도 유죄가 나왔는데 롯데의 현안도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호텔 롯데라는 걸 상장을 해야 되는데 왜 상장을 해야 되느냐? 상장을 해야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진다. 그리고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떨어진다. 그래서 상장을 목매단다. 그럼 상장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면세점 사업부가 굉장히 큰데 그 사업이 잘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현안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걸 다 인식하고 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삼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굉장히 이 의문이라는 부분에 거죠. 대해서는 아마 최순실이 가정교사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했을 거예요. 최태민이가 그동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기업을 통해 갖고 돈을 빼먹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특출한 능력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아버지로부터 전수를 받은 거고, 예를 들자면은 뭐 이 K미르 재단의 경우도 말하자면은 이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보통 자산으로 돈을 뺄 수 있게 이걸로 해야 된다고 계속 해갖고 그걸 1대9로 만든 공신이 바로 최순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았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점에 대해서 이 뇌물 18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을 빼먹게 한 데는 최순실의 쪽집게 과외가 저는 상당히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되면서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됐었던 게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었죠. 그러니까 다스라는 회사가 BBK에 투자했던 140억을 돌려받는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했는데 그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은 최고 권력자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엮어서 들어가는 기술이 대단하다라는 걸 그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말을 그냥 쓰게 해주고 그냥 뭐 그 스포츠 재단에 돈을 청탁도 없이 그렇게 본다는 게 정말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전거도 공짜로 안 빌려주는데 더구나 말을. 그러니까 그게 왜, 나는 이게?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박 전 대통령이 그 개념과 내용 직무와의 대가 관계 뚜렷하게 인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의 근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판단의 근거를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그동안 재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거는 몰랐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할 때 박 전 대통령이 그 개념과 내용 직무의 대가 관계를 뚜렷하게 인식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주변 정황들을 보게 되면 그걸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안 원장님 봤을 때 좀 몇 가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예상이 다 됐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순실 씨하고 혐의가 다 겹쳐요. 겹치기 때문에 최순실 씨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다 유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현재 대한민국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한 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용 회장이 승계와 관련된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핵심이었죠. 그런데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직접적 청탁이 없었다 봤었고요. 그러면은 또 뇌물이기 때문에 그럼 받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또 그런 혐의를 받고 있던 최순실과 박근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최순실 1심 재판에서도 묵시적 직접적 청탁이 없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가 같았죠.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묵시적 직접적 청탁이 없었다. 그러니까 현재 이건 3대1이 돼버린 겁니다. 3대1. 그러니까 본인의 2심 재판에서 없었다. 최순실 박근혜 재판에서 없었다. 1심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3대1 상황인데 결국은 박근혜 최순실 재판 2심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게 관심 하나 남았고, 결국 마지막은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될 것인지 이게 남은 거죠. 네.
이 부회장 2심에서는 정유라가 말을 빌려 탄 것으로 보고 그 사용 가치만큼만 뇌물로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 3마리 부분하고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이익을 따진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그 사용 이익을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여기서는 사용 이익이 대략 그 가격대 36억대 이렇게 본 것으로 본 거예요. 말값이랑 이렇게 포함된 걸로. 아, 회사에서도 이른바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확한 안 된다 하더라도 대략 그 할 수 있는 거죠. 말의 수명이라는 게 있는 거고 뭐다 있는 건데 그걸 왜 평가를 못해? 승마 경기에 출전하는 말들은 일정한 나이가 돼야지 기능을 익힐 수 있답니다. 그리고 기능을 익히고 나서 그 기술들을 익힐 수 있고 그 기술들을 익히고 난 다음에는 한 2, 3년 정도 하고 나면은 사실은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모든 가치가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중돼 있는 그 기간을 통으로 너 마음대로 써 라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양도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정유라 씨가 법정에 나와서 마음대로 쓰라 그랬다라든지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이 경우는 삼성에서 그걸 소유할 이유가 없거든요, 말을. 네, 어디다 렌트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얘만을 위해서 한 건데 그렇다면 사실상 소유권 넘겨준 거나 네. 다름없는 거거든요. 장기 리스인 거죠, 뭐. 장기 리스는 결국은 빌린 사람 소유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법률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굳어지면 뇌물주는 또 다른 길을 열어준다. 뭐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희귀한 물건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자 마음대로 써. 그럼 뭘 이런 것을 하면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 쟁점인 부정 청탁 여부로 총수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판부 간의 판단이 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대법원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지진 않습니다. 네. 법리만 판단하는데 증거를 능력을 인정하고 안 하고 이런 게 법리 판단의 대표적인 건데 수첩과 업무일지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도 무죄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가 3이 됐고 유죄가 1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도 증거 능력 인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관계 파트에선 달라질 게 없을 수도 있게 되면서 삼성이 크게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차라리 이번에 그 안정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않으면서 대법원에 무죄가 살려 있었던 됐다. 거죠. 이렇게 했으면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닫혀버리는 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한숨을 거죠. 놓는. 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재판부의 그 김세훈 판사가 거기 판결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재벌 총수들을 이제 이재용 부회장 포함해서 독대를 한 뒤에 안종범 수석을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 해갖고 받아 적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세는 증거 능력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만 증거 능력이 있는 걸로 가더라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 부정한 청탁은 그 증거로도 입증이 안 된다라고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라서 이 증거가 그러니까 사실 네. 사안과 무관한 증거가 돼버린 거죠. 무관한 증거가 돼버린 건데 청와대 캐비닛 문건도 있어요. 그 캐비닛 문건에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2014년 6월인가 그 쓰러지고 나서 이게 승계 국면이다라고 인식했다는 정황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을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런 문건의 증거 능력까지 다 인정하거든요. 김세훈 판사는. 그러면서도 승계 작업은 없었다라고 그걸 인식을 못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이제 아쉬운 거죠. 2심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죠. 예. 아마 이런 몇 가지 쟁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과연 K스포츠 미르나 이런 부분에다가 돈을 넣으라고 한 걸 제3자 뇌물로 꼭 봐야 되나? 이거 그냥 사실은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뭔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재단 아닙니까? 근데 이걸 엄격하게 제3자로 봐야 되나? 뭐 이런 이슈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법리적인 부분을 이제 대법원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이게 언뜻 들게 보수 정권일 때와 또 뭐 진보 정권일 때 이렇게 대법관님들이 이렇게 판결에 뭐 조금이라도 무슨 분위기 영향을 좀 있을지 아니면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런 성향이 있었다든가 뭐 과거에 좀 없을까요?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운데요. 그래도 뭐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 좀 드리면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행정처에서 판사들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인사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를 썼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그 리스트나 정보가 담겨 있었을 것 같은 컴퓨터를 검색해 본 겁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에 요청을 받아서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화를 내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야 된다고 하니까 전원합의체에 진짜 실제로 회부가 된 거예요. 결론이 뭐였냐? 지금 청와대의 장악력이 떨어져고 약해지고 가고 있으니까 요 사건을 계기로 잘만 하면 법원의 핵심적인 상고법원이라는 민원사항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로 매듭을 져요. 소름이 돋잖아요. 약간 이게 판결 자체도 혹시나 그러면 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안정범 수첩에는요. 대법관 이름도 등장합니다. CJ 회장 사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의심의 눈초리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사 이야기 이제 나왔는데 네. 참 게 딜레마예요. 판사들이 어찌 됐든지 간에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사들한테 요구하는 건 법과 양심에 따라서 강조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한 사회의 모든 논란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마지막 정리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이견이 있으면 개인 간에 정리하면 좋은데 개인이 안 될 경우에는 국가 공권력에 의존하는 거고 그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 바로 사법부인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은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된 말로 청소한 일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의 배심 문제로 가져갔다면 국민 심판 라고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의의 관념하고 법에서 실증법이 이제 갖고 있는 그 관념이 너무나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 사법 불신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아무리 해석을 해도 듣는 것만으로도 좀 이상하다는 말씀 지금 하시잖아요. 그런 그 장치로서 배심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나는 그 표현은 좀 거서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과 양심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지. 포퓰리즘으로 갈 사법 가능성도 포퓰리즘 있죠. 할 수 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리를 충분히 설명해 드려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배심제가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리도 설명하고 증거도 다 설명하고 나서 판단하시라고 하는 건데. 배심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럼요. 미국에서도 네. 옛날 뭐 심슨 사건 같은 경우 누가 보더라도 유죄인데 배심원들은 무죄로 판결을 한 가지입니까? 그래서 국민 눈높이라는 게 또 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보는 국민 눈높이와 이쪽에 보는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고 판사들한테 국민 눈높이를 요구하는 것도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봐요. 자,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관련 뇌물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어떤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참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그래도 전 변호인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법정에 가서 그 선고를 저는 들었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구치소에서. 집사 변호사였던 거예요. 정확한 용도를 보자면은.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고 뭐 박근혜 대통령도 모르고 이러면서 서로 어떤 얘기를 나눴겠어요. 뭐 힘내세요. 뭐 괜찮습니다. 뭐 나중에 사면 될 겁니다. 뭐 그렇게 마음을 다 잡으세요. 그런 거지요. 뭐 다 거짓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2시간 반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이 국선 변호인들이 설득을 해서 항소를 하겠다 하지만 접견이나 되겠어요. 그냥 유영하 변호사나 가끔 만나는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대응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은 자신의 그 자긍심과 자존심을 여전히 한껏 높이는 그런 이 상태로 갈 겁니다. 근데 그 국선 변호사가 그냥 항소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저기 피고인이 하게 되면? 항소하겠다고 의사를 해야지 항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피고인의 인권 차원에서 예. 변호인단이 항소를 하고 일단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그냥 불만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건데 피고인이 나 항소 안 하겠다라고 의사를 강력 개진하면 항소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2가지 이유에서 항소를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가지. 예, 첫 번째는 애초에 1심 진행 때부터 이건 정치적인 재판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그래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기조를 갑자기 바꾼다? 예, 굉장히 이상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재판 머리 예, 었어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진짜 사면을 기대한다면 재판을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이 조기에 확정을 시켜버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죠. 예. 재판이 지금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국정원 그러니까. 특활비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공천에 개입했던 네, 부분들도 좀 이제 남아있고. 시작이 되니까. 예. 이 두 가지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는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확실한 거죠? 당연하죠. 그건 뭐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생각도 그 못하는데. 국정원 특활비를 줬다는 사람이나 실제로 그 전달한 사람. 이런 분들이 또 심지어 사용한 사람 예, 현재 지금 거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를 들어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는 특활비를 줬는데 그런 일에 쓸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배신감을 토로했다든가 또 신동철 전 그 비서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 친박 여론조사한 거를 대통령이 봤을 거라고 확신한다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범죄의 완결이에요 또 사실은. 뭐 얼마 전에 보도된 거 보면 신동철이란 분이 이제 잡지에 껴서 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 이게 참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한 거잖아요. 이미 인식한 그거는. 거죠. 예, 떳떳하지 않다는 거죠. 뭐 특별한 의미는 없겠지만 24년에 추가가 이렇게 뜰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느냐 또 범죄 시기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실체적 경합에 의한 가중이나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 여론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선고 직전까지 새롭게 드러나는 진실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많은 거짓말 때문에 실망과 분노, 배탄이 이어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한 부분과 관련된 건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11차례 정도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실시간 보고를 받은 것에 기반하여 적절한 지시를 했다. 그래서 집무실이 아니라 관저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니까 11차례 실시간 보고 없었다는 거잖아요. 오전에 그 보고서 쭉 들었던 거 한번 출력해가지고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놔주고 받는지 안 받는지 모릅니다. 그냥 테이블에 그냥 한번 올려놨다. 오후에도 쭉 들어온 보고를 한번 출력해서 모아서 출력해서 테이블에 한번 올려놔줬다. 이게 보고라는 거예요. 또 참사 당일날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 처음에 다 없었다고 하다가 결국은 차차차차 드러나니까 의무장교와 머리해주는 사람이 방문했다 그랬는데 최순실이 있었다는 거죠. 최순실이 방문했었던 거고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과 함께 5명이 회의를 해서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중대본 방문이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했었던 가장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활동이었는데 그것조차도 비선과 얘기해서 그냥 결정한 것이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그 7시간에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있었잖아요. 누굴 네. 만났느니 뭐 거기서 뭘 했느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좀 드러난 건 이건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분 출근 안 한 거잖아요. 출근 안 하고 아마 일을 안 한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태인 게 뭐냐면 보고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뛰어가지고 눈을 들여서 깨웠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대통령이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원수로서 굉장히 그 직무유기도 이렇게 큰 직무유기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최순실이 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이 엄청나게 큰 건데 이걸 감추려고 뭐 국가안보실장부터 뭐 규정까지도 찍찍 거가지고 바꾸고 그다음에 나중에 총리가 또 30년 봉인을 빡 해버리고 이게 이제 국가기관에서 총체적으로 일어난 거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부터 가족들이 있으면 되게 잠을 깨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런데 대통령을 가족 아니면 깨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 거의 잠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깨웠던 거고. 아마도 그 당시 김기춘 실장이나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본관에 나오지 않고 관저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려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한번 퍼즐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단추 하나 잘못 매니까 쭉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최순실 씨와 3명의 보좌관들과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 일단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요. 가장 큰 문제가 국가 운영을 국회의원실 운영하듯이 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자, 특히 이제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채 비서실장이 임기를 당한 경우가 많았어요. 비서실장을 독대를 안 합니다. 조윤선 전 정부석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임명된 뒤에 퇴임할 때까지 딱 한 번 봤답니다. 독대를 비서실장이. 그런데 한 번 보는 것도 언제 받느냐. 사표를 내는데 사표를 수리를 안 해주니까 내 사표 수리해달라고
항의하러 찾아갔을 때 한 번 봤다는 거예요. 어쩌면서 이 사람들이 최고의 참모들 아닙니까? 참모들을 모아놓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 참모들과 학대 회의만 주재하고는 그 수첩하다 적을 때. 그리고는 본인은 직무실도 많이 안 나가고 행사 없을 때는 그냥 관저에 틀어박혀 있었답니다. 이게 이제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드러났던 게 이번에 최순실과의 그 사인 회의가 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족도 없고 뭐 자식도 없고 뭐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그 없음을 통해서 보상을 받은 거예요. 대통령직으로. 정말 우리가 황당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자신의 없음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4시간 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나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만 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을 깨워야 된다고 그 세월호의 그 긴박한 순간에서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정말 노비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변에 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세월호 참사 같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일이 생겨도 시스템이 그 모양이었으면 평상시는 어땠겠는가. 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두세 사람 그다음에 최순실 이렇게 해서 그냥 꽁딱꽁딱 얘기하고 계속 관저에서 보통 쉬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운영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너무 끔찍한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분이 뭐 북한을 압박을 해가지고 뭐 마치 곧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그럼 그 얘기와 그 아이디어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근데 제가 정말,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심판할 때 제일 놀랐던 게 최순실이 그렇게 북한이 곧 무너질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도 다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건가? 이 중차대하고 막 민족의 운명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상상이 되면서 막 손에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이 보좌관들하고 그냥 알콩달콩 회의하면서 이 결정을 했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아주 간단한 사안이었는데 그때 당대표일 때 제가 안봉근 비서관 보고 이거 좀 이렇게 하라고 좀 말씀 좀 드려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봉근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는 그런 말씀 못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의견 개진도 못해 그래도 비서관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 못 드립니다. 딱 그러더라고. 결국 뭐냐면 거기 있는 이재만부터 뭐 정호성, 안봉근, 이춘상 이 네 사람은 최순실과 정윤회의 말하자면 리에종, 연락체계에 불과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것은 초기에 정윤회, 그다음에 이제 말기에는 최순실이었던 거죠. 저는 굉장히 질 나쁜 거짓말 관련돼서 하나 꼭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세월호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았다. 이걸 정치인들이 뭐 카톡으로 돌리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부처인 해수부는 보도자를 2번 냅니다. 오전에 한 번 냈다가 기자들 반응이 시원치 않으니까 개인이 돈을 들여서 들었던 보험금까지도 합쳐서 액수를 발표해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마치 엄청난 그 뭔가 보상을 받았다는 기념정부에. 게 그래서 막 폭식투쟁 뭐 이런 것도 막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서 막 그 단식하시는 가족분들 앞에서 막 피자 시켜 먹고 햄버거 시켜 먹고 막 닭도 일베이드 예. 있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었는데 그런 거짓말들을 했던 부분이 저한테는 좀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거짓말 있잖아요. 또 그리고 29만 원. 29만 원. 진짜 저기 거짓말은 29만 원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내 현금이 29만 곁에는 원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무도 혹시? 없다. 오로지 국민뿐이다. 이게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아니 정치인이 제일 자주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잖아요. 야, 외부자들의 수습사원 지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요즘 가장 핫하다는 하태경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운대 안녕하세요. 핫핫입니다. 셀프 분석을 한번 부탁을 드리면 요즘도 나는 핫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당이 좀 위태위태해가지고 쪼그라들고 뭐 좀 합치긴 했지만 여전히 작은 당이고 좀 불안한 당이어서 너까지 안에서 핫하면 안 된다. 안에서는 좀 진중해야 된다. 안에서는 진중 모드로 갈등 해소 이 내부에 약간 있거든요. 바깥에서 이제 제 주적인 홍 때리기는 여전히 좀 세게 하고 그런 지금 하태경 의원님 모시고 오늘 아마
아주 핫한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온 정치권 대형 이벤트가 있죠. 6.13 지방선거입니다. 고요하던 선거 열기에 불을 지핀 남방열사가 등장했으니 전용 작가님 주 무기인 돌직구를 아주 제대로 날리셨더라고요. 레벨 낮춘 거예요. 경남의 올드보이 김경입니다. 충청 남도에서 승리하는 것이 좌양좌기로는 안 됩니다. 한국당의 후보들을 그렇게 난도질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붕괴로웁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쓰신 거죠? 네, 블로그에 썼는데 그걸 쓰는 데는 그래도 제가 일말에 뭐 미운애 고운애 하더라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솔직히 자유한국당이라든가 그 바른미래당이 그래도 내가 저기 뭐 좀 잘 되라고 얘기를 하려고 쓴소리도 하는 건데 이제 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하면서 그 반응을 보니까.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신 홍문표 의원께서 방송 패널도 국가 자격증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면서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전작까지는 한국당에서 이제 자격증 인정해 주신 거네. 결과적으로. 제 그 후배가 이거를 이제 톡으로 보내줘서 이런 게 났다고 해서 처음에는 홍준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홍문표 의원이라는 분은 정말 적이 없어요. 왜? 아무도 상대를 해주지 않으니까. 존재감이 없는. 존재감이 없어요. 아니 뭐 자격증 따라고 그러면 이분이 뭐 자격증 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국회의원으로서 존재감이 없어서 관심 끄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은 사나이라면 적어도 남자라면은 그렇게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지 말고 이 자리에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나 지금 궁금해져. 완전히 한 방 먹였다. 여기 지금 18대 때 같이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나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희 제작진이 홍문표 의원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좀 더 준비한 이후에 전화를 주시기로 했으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근데 저녁 그 작가님 분석 중에 제가 하나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제 계륵이라는 거는 먹을 건 없지만 버리기 아깝다 이거잖아요. 이거 버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홍 대표의 꼼수인데 이제 홍 대표의 꼼수는 종신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재적인 정치적 반대자들을 다 날려야 돼. 쿨하게 정계 은퇴시키는 코스로 다 돌려보내신 거예요. 오히려 그건 머리가 비슷하다니까요? 대학마루에서 진짜로 백코스가 될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라 자신의 경쟁자는 될 수 없을 수 있지만은 자신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김문수 전 도지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래도 인지도는 높잖아요. 인지도만 높죠 사실은. 근데 이분 지금 대구에서 떨어진 분이거든요. 김부겸. 네, 어떻게 대구에서 떨어진 분을 갖다가 대구 시민도 거부한 분을 어떻게 서울 시민들한테 추천할 수 있냐라는 거죠. 대구 출신이니까 서울로 한다는 건 비난받을 수 있지만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서 떨어진다 부산시장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렇게 문제 삼을 수 없는데 이제 어찌됐든 정치는 사실 계속 물갈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신선한 피가 수혈이 돼야 되는데 현재 한국당은 신선한 피의 수혈이 안 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은퇴 시기를 놓쳤어요. 은퇴 시기를 놓치니까 이제 태극기 부대. 그렇죠. 원래는 저희랑 그 박근혜 탄핵 추진하는 비상시국회의 바른정당 만들어지기 전에 같이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태극기 부대로 넘어가서 며칠 만에 넘어가서 대구 지역구 생각하시나?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갑자기 박근혜 탄핵 찬성하다가. 그러면은 그리 갔어야죠, TK에서. 근데 또 서울시장? 저는 김 지사님 파산합니다, 이번에. 파산합니다. 뭐 자유한국당 지지도 이렇게 보면 지지율이 15% 넘잖아요. 24% 정도 서울에서도 그 정도 받았죠. 한 20% 나오죠. 많이 나올 때 20% 나오고 뭐 한 12, 13%에서 20% 사이 때인데 그거 보고 나가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김문수 지사는 한국당 지지자들이 다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가장 극우에 가까운 그래서 일부분이거든요. 태극기 어르신들도 정치 도사예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태극기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 맞서서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는 후보한테 몰아주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김문수 지사 쪽으로 덜 갈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탄핵 국면이잖아요. 탄핵으로 정권 바뀌었고 그러면은 정권 심판론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박근혜 심판론으로 간다고요. 그냥 이분이 뭐냐면 탄핵 반대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의 지금 마인드는 그러니까 우파 통진당 같은 거예요. 그쵸. 과거의 통진당은 대중적인 득표 당선보다는 자기의 이념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미제의 앞잡이 정권을 몰아내야 된다. 근데 똑같이 지금 청와대 이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고 주사파 정권이고. 이걸 폭로해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 애국의 길이다 하는데 실제로는 본인도 망가지고 아무튼 끝이 그러니까 주식 떨어질 때 손절매를 잘해야 되는데 계속 배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카드가 이른바 합리적 보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들만 그냥 잡아놓는 그런 카드라는 거죠. 충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이인재 전 지사의 현재 당직이 어디죠? 16번 당적을 변경을 했는데요. 통일민주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국민신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중심당, 민주당, 중도통합민주당, 다시 민주당, 통합민주당, 무소속, 자유선진당, 선진통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기네스북에 등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당명이 4번이 바뀌었어요.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 갔다가 통합진보당 갔다가 지금 정의당이잖아요. 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7에서 8번 바꾸신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바꾸는 게 어떻게 바꿨냐면은 완전히 그냥 완전 좌에서 우로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셔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이 뭐냐, 정책이 뭐냐,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이 뭐냐라는 질문. 이 이인재 의원은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참 가깝게 지냈던 의원이에요. 네. 근데 장점이 참 많고 배울 점도 많은 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보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의원은 이인재 의원하고 김문수 의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늘 책을 갖고 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냐, 정말 DJ, YS, JP 이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당적과 이 모든 인생 역경을 보면 이분의 그 정치 키워드는 생존이에요. 그래서 피닉제예요. 죽지 않아요. 근데 정말 멋있게 한번 던졌으면은 아마도 이인재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래 누구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충남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면 좋은 길이 있어. 저 꼭대기까지 가봐. 이렇게 코칭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충남지사 선거는 상당히 좀 양태가 복잡해졌습니다. 안희정 씨 파동, 또 박수현 씨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여권이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권 후보에 대해서 거부감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인재 전 의원이 또 지역에서는 그런 대로 인기가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난 한때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충남 분들한테 우리 대선 후보, 우리가 키웠던 인물이라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 선거는 사실 상당히 그러니까 안희정 파동 일어나기 전과 후는 굉장히 다른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러면 잠깐만 여기 이인재 후보 컨디션은 지금 나쁜 게 아니라고 보십니까?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그 충청도에 지금 안에 충남에 아주 큰 미묘한 기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인재 후보는 제가 이제 이런데 저런데 이렇게 같이 다녀보면은 스킨십이라는 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우리가 이제 식당을 가게 되면 이제 올라가가지고 거기 있는 손님하고 다 악수 나누고 거기서 우리 보통 앉아요. 그래도 좀 정치 조금 했으면 주방까지 가세요. 그래서 주방에 있는 아주머니들한테 진짜 고생하신다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스킨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말 그분하고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워낙에 이제 콘텐츠도 많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 안 원장의 그 캐치프레이즈처럼 어떻게 될지 몰라. 김태호 전 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호 지사가 뭐 이렇게 나와서 출마 예변을 하는데 올드보이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상대적으로는 좀 젊고 경남에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어쨌든 김경수는 비장한 각오로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생을 해갖고 얻은 배지인데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그런 비장미라든가 지더라도 정말 처절하게
처참하게 져가지고 확실한 인상을 남겨야 돼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정당인데 어쨌든 김태호 지사는 백수 아닙니까? 왜 백수하고 국회의원 배지된 사람하고로 딱 각을 세우냐고요. 뭔가를 희생한 사람을 딱 각을 세워가지고 처절하게 나가야죠. 네, 김태호 지사는 이 국민들 뇌리 속에 많이 남은 게 네.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경선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박근혜 그네 누님은 불통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아저씨는 촌놈 스타일, 아, 예. 그는 불통 스타일.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반박근혜로 나섰다가 또 나중에는 굉장히 또 친박근혜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미지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탄핵 과정에서 김문수, 이인재 전 지사처럼 태극기 집에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덜 받은 게 네네. 있죠. 그래서 저는 김 지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떨어지면 상당히 이제 입지가 없는 거죠. 예. 중앙 정치도 하기가 힘들고 또 경남에서 뭐 또 나오겠어요? 경남에서는 끝난 것이고. 사실 기본적인 지도는 기본적인 인지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경남에서는 김태호 전 지사죠. 인지도가 워낙 높으니까. 또 이제 경남에서는 그 당시 어제 총리에서 낙마하긴 했지만 야 우리 동네 지사가 총리까지 돼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있었던 기대주였어요. 경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고 게다가 이제 지난번에 김해을에서 2012년도인가 선거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현재 김경수 의원은 나와서 꺾었어요. 때문에 아마도 뭐 이번에도 내세우면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경남지사에 그 오는 표는 다 홍준표 보고 찍어주는 표다. 전 경남지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아마 올인을 할 거야. 아마 경남지사에다가. 아 그래서 저희 쪽 고민이 깊어지는 게 처음에는 홍 대표가 저렇게 엉망으로 해주면 우리 바른미래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경과를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 같은 야당으로 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안 떨어져요. 홍 대표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도 지금은 지방선거 전에 이 사람을 몰아내야 한국당도 살 수 있고 우리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홍 대표 몰아내기에 이번 달 5월 달까지 저는 총력을 다할 거예요. 뭐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동생으로 보이는 것도 싫고. 아 그렇죠. 도움 안 돼요. 인터넷 완전 민주당의 수호천사라니까. 이 인터넷 문파 그 네티즌들이 다 지금 사수투쟁에 나섰잖아요. 지금 댓글들. 자, 그럼에도 홍준표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 우파 결집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보수 재건의 승부수 통할까요? 아니요. 이건 뭐냐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냐 조선일보를 보면 되거든요. 조선일보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 분위기가 공동묘지라 그러잖아요. 아, 조선일보에서. 네,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 이건 뭐 도대체 사람이 살아있는 당이 아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결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전체 보수의 결집이 아니라 늘 있는 그분들 요거죠, 요거만이라도 놓치는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두 가지예요. 보수 지지층들은.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의 바람과 달리 투표 안 하겠다. 응? 기권하겠다. 정말 저기 진절머리 난다. 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야말로 뭐 민주당을 찍어주든 정의당을 찍어줘 가지고 버릇 한번 확실하게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아주 적극적인 그 반대 투표를 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 선거 홍준표 대표의 바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당사자잖아요. 네.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 저는 선수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홍준표 대표의 이건 보수 재건이 아니고 일종의 퇴물 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해야 될 분들이 나온 거라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찬스예요. 찬스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야당이 살고 그리고 보수도 또 살 수 있고. 근데 이제 저희 당이 안철수 후보 네. 빼놓고는 인지도가 낮아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달 조금 남았잖아요. 2달 며칠 남았는데 이 기간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사실 홍 대표님한테 감사하기도 한데 이런 찬스를 주셔가지고 지금 후보들이 오고 있어요. 좀 좋은 사람도 오고 있고. 그래서 2달 만에 국민의당이 22.몇%에서 8% 떨어졌다가 26%로 뛰었어요. 총선 당일날 전국 평균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키 보겠다.
한번 같이 가자. 고생하시네. 아니 지금 너무 당당했는데 그러니까 홍 대표님 너무 막 그냥 불쌍해요. 깔 때는 막 너무 멋있겠는데 현실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지금 막 저는 여기서 목에서 안 나왔어. 그러게. 여기서는 사실 저는 목사님 되고 싶어요. 믿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런데 지금 저기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슬픈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선거 말미 되면 양당 체제화 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래요. 수도권에서는 군소정당 후보가 막판에 쫙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양당 체제화, 유권자가 단일화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죠. 네. 단일화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원래 단일화는 강자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좀 지지율 낮은 쪽이 들어가라, 예. 물러가라. 그러면 지금 평균 지지율을 보면 홍준표 대표가 네.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예. 홍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 된다고 하고 근데 홍 대표가 단일화 절대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서울시장 판도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왜? 안철수 후보가 나와서 그렇지. 서울에서는 홍 대표가 단일화를 세게 밀어붙이면은 자기 후보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전에 서울시장의 정치적 무게로는 거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홍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권력밖에 없어요. 우리를 싸그리 다 죽여야 돼. 우리를. 그래 자기 혼자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상황에서도 단일화 얘기를 해요. 근데 홍은 끝까지 소멸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한테도 지금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똑같은 논리로 유권자들이 몰아주는데 서울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후보 쪽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연쇄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두 달 안에.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선거 전략은 예. 홍 퇴출에 집중을 해서 민주당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대안은 우리 쪽이다. 아마 전 이 전략이 좀 먹힐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있잖아요. 저기 뭐 저도 뭐 이렇게 응원을 드리고 싶긴 한데 근데 있잖아요. 저기 뭐 저도 뭐 이렇게 응원을 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바른 미래당에 이 상황을 보면 진짜 오죽하면 보수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겠냐 이런 말도 나와요. 이번에 안철수 서울시장에 나간 거 오케이. 전 잘했다고 봐요. 그러면 유승민은 경기지사를 나가야죠. 이렇게 몸살이고 2년 동안 따뜻한 아랫목에 있겠다는 게 이 바른 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솔직히 전영욱 누님 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아주 정치에 예. 정이 떨어진 사람이다. 자, 나한테 그렇지. 뭐 아니, 우리가 한번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하태경 의원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를 안 할 수 제가 없어요. 방어하는 그러니까 공격 모드에서 방어하고 안철수 후보의 장점과 약점 뭐 여러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럼 발제를 할게요. 발제. 안철수의 강점과 약점. 수습 싸움이 아주 열정적이라. 수싸움 답게 준비를 많이 했어 지금. 강점은 안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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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돌진이다. 딱 각이 잡혔어요. 준비가 됐어요. 사실 이미지가 제일 좋고 지지율이 제일 높을 때는 네네. 정치할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네. 정치할 준비가 되니까 지금 많이 훼손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3등하면 정치하기 어려워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강점이다. 네. 근데 약점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사실 굉장히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거 짧은 시간에 시간 싸움이죠. 네. 대선에서 그 토론을 좀 잘못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록이 남아버려가지고 그 이미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뭐 후보 토론 같은 게 있을 텐데 거기서 얼마나 잘하느냐. 이번에 뭐 또 잘하면 또 만회의 계기가 될 수도 많은 얘기가 있겠죠. 될 수도 있죠. 요즘 그 인터뷰 하는 거 보면 기자들 질문이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쭉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아직까지는 합격점이에요. 유연해졌다. 유연해지고 답변 과정에서 크게 지금 뉴스가 된 게 없잖아요. 네네네. 그거 보면 좀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이제 TV 토론은 화면이 나오고
오디오 톤이 나오고 보고 읽는지 얼굴 보고 하는지 다 나오는 종합적인 평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기자들이 받아서 써가지고 옮겨준 거 아닙니까? 네. 또 적당히 마사지 다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전번에 대선 토론에서 나왔던 그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 뭐 초딩 이미지가 많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 이미지를 극복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야당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게 나을 것인가,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게 견제에 나을 것인가. 그 판단 어느 쪽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운명, 정치적 운명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서울시장에 당선될 거라고 믿고 나온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등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보수거든요.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이게 지금 단합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른바 이제 제가 수구적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를 청산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갖고 있고 반면에 합리적이라고 노력하는 새로운 보수는 아직 그 구심점이 못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보수 세력 내에서도 믿음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선뜻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서울시장에서 붙어가지고 당선은 못 된다 하더라도 2등을 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박원순 시장과의 그 격차를 갖다 좁힌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보수 내에서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고 재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진중권 교수 얘기에 저는 100% 동의하는데 제가 안철수라도 나옵니다. 이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선거예요, 사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당의 대표로서 나왔다. 야당의 후보로서 나왔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즉 이번에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의미심장한 결과만 거둔다면은 완전히 야권의 대표 정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일종의 이제 수류탄을 던진다고 하면 내가 그 핀을 뽑겠다. 이런 각오로 나왔다. 이렇게 보죠. 2등을 해도 이거는 꽃놀이패예요. 하태규 의원님, 그 최근에 윤여준 전 장관께서 안철수의 양보 이전에 이미 가족들의 출마 반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출마를 결심했고, 그럼 이렇게 보자면 아름다운 양보가 아니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돌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는 그래요. 이제 양보 이벤트를 열어줬잖아요. 그냥 자기 출마 안 할래 던지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는 정치할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었다. 근데 어쨌든 박원순이 좋아 보였고 네. 괜찮게 서울시장 할 거라고 판단해서 네. 양보 이벤트를 열어준 거예요. 네. 그거는 정치가 그게 양보 정치지. 예. 그거 자체가. 제가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느끼는 바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또다시 내가 옛날에 양보했으니까 너 양보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미리 이제 설레발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뭐냐면 서울시장 자리는 말이죠. 후보들 사이에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거 아닙니다. 주거나 받거나 이거는 뭡니까? 자기들 것일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시민들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행히도 안철수 후보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안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분명히 본인이 잘라 말하는 게 왜냐하면 그랬을 경우에 내가 누굽니까? MB 아바타입니까? 2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됩니다. 대답해 보세요. 양보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면 그냥 끝나거든요. 성대모사를 다 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7년 동안 했는데 정말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나왔다. 이게 난 올바른 자세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 양보라는 거 정말 우리 정치사에서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분명히 양보예요. 그때 39.5%가 안철수였고 그다음에 3%인가 이거밖에 박원순이 안 됐는데 거기서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정말 더 적격자다 이러면서 손들어준 거 아니에요. 진영이고 뭘 떠나가지고 상당히 특이한 일을 우리 정치사에 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하고 안철수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포지션이 잡히면요. 안철수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박원순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누구 때문에 여기 박원순이 이 자리에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안철수에 대해서 박원순이 이제 이렇게 성마른 소리를 한다든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걸로 이제 말하자면은 박원순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선거 전략 다 나오네요. 이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다단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흔히 일베라고 하죠. 이 일베 커뮤니티 폐쇄 여부로 한창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란에 뭐 20만 명이 넘는
일베를 폐쇄해달라라고 이제 청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 불을 붙인 것이 지난 1월 25일이었나요? 그 미국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광고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간 베스트 뭐 회원인 듯한 그런 뭐 손짓을 하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베가 상당히 논란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에 올랐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청와대 측에서 요건이 충족한다면 일베 폐쇄는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내놓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일베 전문가시잖아요. 여쭤볼게요. 저도 잘 몰라서 이게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간 베스트 저장소는 이제 주식회사 아이비에서 통신 판매업으로 운영하는 유머 정치가 주요 주제인 커뮤니티입니다. 회원 수가 약 5만이고요. 평소에 딱 들어가 보면은 늘 접속해 있는 수가 10,000에서 2만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또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보면은 또 좋은 글도 많이 올라오는 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진보 쪽에서 어떤 주장을 할 때 거기서 허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또 나름대로 굉장히 정교하게 지적하는 글들도 올라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뭐 혐오 발언이라든지 뭐 차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사이트예요. 근데 안 원장님 네. 내부자 시절에 일간 베스트 그 사이트를 대변하셨다고요. 지금도 뭐 한영환이가 뭐 일베를 옹호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2012년도에 제가 당 대변인 시절에 그 디도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도스로 그 당시 보수 쪽 네티즌이 모인 곳이 일베였고 그걸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런 뭐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현안 브리핑을 일간 베스트는 순수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공간으로 유명하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최대한 차단시키려는 모종의 세력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다 잘라내고 순수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 의견을 비력하는 공간으로 유명하다. 이것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순수 네티즌이냐 하면서 저를 이제 공격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제 처음 들어가 보고 깜짝 놀라. 솔직히 저는 제목부터 여기 달린 게 너무 많아요. 또 열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내용은 또 없어. 영만 잔뜩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좀 심하다. 상당히 감성적으로 참 문제 많다 이걸 진짜 느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뭐 남초 사이트, 뭐 여초 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좀 한번 쓱 훑어볼 만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베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베를 거의 안 들어가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욕설과 비속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속어까지도 참을 수가 있는데 이 욕설이라는 게 도가 지나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방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여성에 대해서 어떤 생리적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욕설을 하는 거, 또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 중에 문자폭탄 수신 기네스 보유를 기록 중에 하태경 의원님. 제가 이제 일베랑 전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부터 약간 반인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베 용어 좀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국민들이 잘 알아셔야 돼요. 이 애들이 거의 사회악인데 그러니까 일베 안에서도 이제 배충이라 그래요. 자기들. 그러니까 벌레와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네. 근데 이제 벌레 같은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 홍어 택배. 이거 뭐냐면 5.18 이제 민주화운동 희생자 관을 붙잡고 울부짖는 어머니 사진이 있어요. 그 관을 보고 이제 택배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어 혹은 까보전, 까고 보니 전라도. 홍어는 이제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우고 또 한때는 세월호 그 단식하는 현장에서 이 비꼰다고 조롱한다고 자기들이 치킨 이런 거 사서 폭식 투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니들 다 죽어라 내가. 니들 때문에 보수 망한다. 쟤들은 보수도 아니고. 그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한국당이 일베당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공개할게요. 한국당이 일베당인 게 작년 가을에 한국당 혁신위원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하신 분이. 그때 이제 바른정당은 젊은 애들이 많은데 없다 해가지고 젊은 애들 모임을 하는데 일베 어떻게 생각하시냐. 일베 인형 참 예뻐요. 일베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일베를 어떻게 보냐면 전투적 보수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싸운다고. 일베 친화적인 거예요. 정당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게 일베가 본질이 아니고 일베를 미화하는
이런 정당을 해산하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일베 세력도 이제 유저들 사이에 차이가 있거든요. 뭐 특히 이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또 이렇게 또 거기서 내에서도 혐오를 해요. 이른바 틀딱충이에요. 틀니가 그 안에서. 딱딱거린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게 나는 어제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우. 그러니까 친백 어르신들 이른바 이제 정계할배라고 하고 거기 또 노인 혐오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커뮤니티 운영에다가 게임의 논리와 전략을 접속시킨 데가 여기가 유일해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글을 쓰잖아요.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레벨이 생겨요. 계급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자기가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뭐가 받냐? 그 내부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요. 이른바 리스펙트를 받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되게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받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인정이거든. 못 받아본 게 바로 인정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남들이 읽는 포스팅 올리는 것도 재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극적일수록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재주 없는 애들이 자꾸 자극적인 하다가 결국 사고를 치는 거예요. 홍 대표 그 심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야 관심을 받는다. 아니 어떻게 그걸 거기다 연결하니? 기승전홍이야, 기승전홍.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정부에서 일베 폐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일베 키워주기죠. 그렇죠. 이걸 법적으로 따지면요. 그리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폐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폐쇄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함으로써 일베들의 전투력을 상승시키고 한국당이 또 붙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홍 대표가 또 폐쇄하면 또 일베 폐쇄하면 안 된다. 실제로 한국당 의원들이 일베 막아주잖아요. 한국당하고 일베하고 그냥 딱 그냥 붙이는 거죠. 교합을 시킨 그러니까 거죠. 이게 홍 대표 키워주기, 일베 키워주기가 한 쌍으로 묶여있는 고도의 이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 편에서는 뭐냐면은 갑자기 이제 홍 대표 물러가라 막 이랬더니 안 된다고 막 갑자기 청원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착각하면 되는 게 일베는 조직이 아니고 사이트예요. 예, 예. 일베를 없애잖아요. 그럼 2배가 생겨요. 2배를 없애면 3배가 생겨요. 그다음에 사이트 만드는 거 뭐 어렵냐고. 걔들이 또 커져요. 여기저기 네, 그렇죠. 커져가지고 딱 자기 식민지들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없애는 것보다는 나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런 식의 차별 발언이잖아요. 일단 성차별 발언이 있고 네네. 동성애 차별 발언, 그다음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 그다음에 노인 차별 발언부터 뭐 지역 차별 발언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안 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무슨 성차별 발언이나 아니 동성애 차별 발언하면 바로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데 우리는 처벌받는 게 없고 아마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나 이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18에 대해서 그런 식의 또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당사자가 나서기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그 처벌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 민간 사이트를 폐쇄하기는 어려워요. 대한민국 헌법 인정한 권리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정보가 70% 이상인 경우 네. 불법입니다. 유해 정보가 아닙니다. 불법 정보가 70% 이상인 경우 폐쇄를 할 수 있거나 뭐 불법 정보 여부를 따라서 생긴 설립의 목적이 뭐 북한을 이렇게 한다든지 도박을 뭐 목적으로 한다든지 뭐 네. 음란물을 하는 이런 언론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네. 불법이란 말이 좀 애매합니다. 제가 보면 상당수가 혐오스러운 유해 발언들이에요. 아. 유해. 그러니까 불법을 70%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청와대가 그걸 선뜻 나서서 폐쇄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폐쇄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전 사실 청와대 청원이 몇십 명 들어왔기 때문에 청와대가 뭐 폐쇄한다? 이거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에요, 이건. 청와대 폐쇄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폐쇄 못해요. 발음만 해요. 네. 왜냐하면 왜요? 아까 그 망해가고 있거든요, 일베가. 그러니까 일베가 요즘 저 욕을 안 해요. 과거에는 욕이 많이 있었는데 네. 저도 궁금해요. 이 방송 나가고 얼마나 일베에서 욕을 할지 궁금한데 예. 하루에 동시 접속자 숫자가 10분의 1로 떨어져 가지고 거의 뭐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걸 간파한 거야. 쟤네들이 또 너무 약해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수가 다시 태어나. 와. 그러니까 이걸 키워주기 위해서 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예한 정치 도사들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께서 언론 탄압이랑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착각한 거지. 여기 숫자가 좀 있을 줄 알고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면 자기 이제 지원 부대가 정보가 좀 느린 거예요. 내가 이거 얘기해줬어야 됐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는 왜냐하면 거의 이 사람들은 해봤자 그 정치적 부담만 되거든요. 계속 사고를 칠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홍준표 의원한테는 이렇게 냉혹하게 표현을 하시고 나경원 의원한테 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없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hom때리기 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이거 우군이야. 노골적으로 너무 솔직해. 기승전홍이라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제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러면 또 너무 이렇게 그 안에서 나경원이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연락 안 합니다. 연락 안 하고 알겠습니다. 안에서 열심히 싸우시라고. 오늘 댓글 모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으세요? 겁 안 나세요? 저 혼자 충분합니다. 청와대 안 나서도 됩니다. 오늘
댓글 모으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거 괜찮으세요? 겁 안 나세요? 저 혼자 충분합니다. 청와대 안 나서도 됩니다. 일베 맞서는 거는 그거는 맞아요. 저 혼자 충분하고요. 10분의 1로 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특정인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거 비난하는 것들. 특히 뭐 호남을 뭐 홍어라고 하는 거 듣는 한 사람은 기분 나쁘지. 그 문제에서 난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문제거든요. 예컨대 예를 들어 잘 쓰는 말이 3.1한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3.1에 한 번 패야 된다. 그거 아시는구나. 피해자가 특정화되지 않아요. 예컨대 여성 집단 아니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성애자 일반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명예훼손도 안 되고 모욕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혐오 발언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도 그만큼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가치 문제 아직 굉장히 둔감합니다. 아직까지는 아직 그 정도로 사회가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방금 말한 뭐 외국인 노동자, 여성 문제는 가치 문제거든요. 그런데 가치 문제 비방하더라도 그 내일이 아니니까 사회 공동의 가치지만 내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한국 사회의 다양성의 차원에서 가치 문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발언을 제지하는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하나로 좀 이렇게 뭉쳐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강력하게 일베 폐쇄를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간베스트 회원이었다고 스스로 밝힌 분입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외부자들 진행하고 있는 MC 남희석입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수황이라고 하고요. 예, 직업은 노무사입니다. 한때 이제 일베 회원으로서 이제 네. 과거 2014년 이제 공중파 시사 프로에서 일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지지한 발언을 했다가 좀 네. 여론의 비난을 받았고 네. 현재는 이제 신문 등을 통해서 반대로 일베 폐쇄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일베 계시다 이렇게 귀순한 분은 처음 뵈서. 예. 네네네네. 자, 진중권 교수님입니다. 그 당시에 그 커뮤니티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일베에서 어떤 매력을 느끼신 건가요? 사실 제가 이제 80년대 중반에 태어났고 항상 민주화는 당연히 주어진 것이고 경제적 풍요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흔히 이제 386 세대들이 말하는 쟁취해야 될 궁극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광신적인 믿음이 현실과 괴리됐다 또는 이렇게 좀 느끼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좀 일베 자체가 기존의 진보 세력에 대해 일종의 블랙 코미디로서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미 그 당시만 해도 일베가 여러 가지 반사회적 활동으로 사실 네네네. 악명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되게 일베를 익명으로 했는데 네네네. 근데 실명을 걸고 이제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베 회원이라고 뭐 커밍아웃 비슷한 걸 한 게 아마 거의 대한민국 최초일 것 같아요. 일밍아웃이라고 그러죠. 네, 일밍아웃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당시에 모 방송사에서 일베에 인터뷰를 할 회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일베 자체도 꼭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일베의 글을 구독하고 그러한데 내가 정상적인 사회인이고 합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 신상 정보를 오픈하고 방송에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정을 가지고 그러셨는데 네네. 일베를 왜 떠나셨어요? 어떤 전환점이 네. 있었나요?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이제 세월호 문제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박 대통령 탄핵권도 참 컸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롱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세월호 희생자들은 일반인이고 게다가 사회적 약자입니다. 네. 그런데 세월호 사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하나의 유머 문화로서 비난하는 이런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일베 자체가 정상적인 사이트인가 근본적 문제를 생각을 했고 나아가서 이제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극우 세력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분이 일베를 활용을 하고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일베를 제가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 점도 그렇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일베에서 보면은 정말 좋은 네네네. 글을 올리는 참신한 보수, 젊은 보수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 사실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변질됐을까요? 언론의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일베 자체는 보수 성향이 좀 짙은 희한한 유머 사이트 정도였는데 일베에서 발생하는 좀 엽기적인 것들 그다음에 좀 정치적인 것들에 포커스를 두면서 일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료로 홍보를 한 거죠. 그러면서 막대한 회원이 유입이 되고
이렇게 좀 자극적인 글들이 있어야 회원이 유입되니까 자정할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일베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랑 거의 생각이 하나만 빼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네네. 일베 초기에 네네. 조금 이제 당시에는 건전한 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네네. 안에서 싸워라. 네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 건전 일베, 네네. 건전 일베가 이겼으면 좋겠다. 네네. 근데 대처 방법이 폐쇄 운동보다는 뭐 자진 탈퇴 운동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 안에서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10분의 1로 동시 접속자 수가 줄었고 여기서 더 줄어가지고 뭐 동시 접속자 수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그다음에 신경 끄면 되잖아요. 관심 안 가지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말씀이고 실제 일베 자체도 지금 스스로의 그런 모순 때문에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베에 대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없어져라 하기에는 이미 일베 자체가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이미 다 퍼져 있는데 그 폐쇄한다고 없어지겠어요? 그 문제도 사실입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서버의 사이트 자체 공급 자체를 하지 않으면 그 인터넷에서 검색은 되지만 우리 접속 자체는 좀 곤란해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일베 아까 자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일베 운영자든 또 일베 이제 영향력 미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스스로의 충분히 사정 노력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절대 없습니다. 과거에 한총련 사이트 자체 폐쇄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네네. 가장 핵심적인 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글도 삭제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일베 자체도 그와 맥락을 좀 비슷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이제 나경원 의원님께서 그 유사한 발언을 하셔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발언을 하셔서 이제 굉장히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뉴미디어 자체가 사실은 언론과 똑같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베 자체도 10대 일간지 수준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상응하는 권한에 비해서 의무가 적다라는 것이죠. 자유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거기에 대한 의무를 질 수 있어야지 자유는 보장이 된다라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네. 자, 일베는 이렇게 변하면 좋겠다.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일베를 이용하는 청년 보수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실의 삶이라는 것은 일베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양극단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타협점을 찾지 않는다라면 일베는 그냥 인터넷 유머 사이트, 내부 인트라망에 불과합니다. 혹시 일베를 하시는 분 중에 저처럼 무너진 보수가 재건되길 희망하고 당당하게 보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면 네. 현실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건전한 사이트를 구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윤수황 노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훌륭한 분이시네요. 예. 아까 이제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총련 폐쇄시켰다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폐쇄시키는 게 일베 사이트만 폐쇄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총련 사이트 폐쇄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이트가 폐쇄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이트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폐쇄한다 그래가지고 없어지질 않아요. 또 생기는 거거든요. 네. 저는 어느 정도의 인신공격, 지역차별, 성차별, 그다음에 표현의 혐오스러운 수준 여기에 대해서는 일베가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사이트에 준하는 기준은 좀 마련하고 가는 게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반폭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한다든지 또 공동체의 상생을 저해한다든지 이렇다면 우리가 사실 문제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특정 정부를 공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럼요. 아니, 이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여성비야, 지역비야, 인종비야 그럼요. 이건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예요. 또 하나는 실명화 있잖아요. 실명제로 바꾸게 되면 사람들은 나쁜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옳은 말도 못하게 돼요. 그런 왜냐하면 말도 우리나라 그런 같은 적도 경우에 있죠. 지금 다 본단 말이죠. 그래서 트위터, 뭐 SNS에 올린 글까지도 채용할 때 다 얘기가 되는데 그럼 아무 누구도 얘기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특히 정치적 발언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균실에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세계를 용인하고 그 세계론을 갖다가 낼 수 있는 내성력을 기르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벌써 끝이에요? 저 홍 대표님께 한 말씀. 홍 대표님께 한 말씀. 아니 홍 대표님 뭐 딴 건 없고 제가 홍 가게 안 하는 하태경 되고 싶습니다. 예,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하태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